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원소의 주기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갈 건데요. 우리 지금 원소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원소. 원소가 뭐라고 했었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110여 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 이 110여 가지의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원소들을 어떤 규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주기율이에요. 주기율. 그래서 주기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원자 번호순으로 나열했을 때 성질이 비슷한 게 주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기율이라고 하는 거야. 주기율. 그래서 어떻게 원자 번호순으로 나열할 때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주기율이고 이걸 표로 만든 게 주기율표죠. 근데 이 주기율표가 처음부터 짠 하고 나온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 이 주기율표를 발견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었잖아. 라부아지에, 데베나이너, 뉴렌즈, 그리고 최초의 주기표를 만든 멘델레예프, 현대의 주기표를 만든 모즐리. 그래서 현대의 주기표는 뭘로?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한다. 그 원자 번호가 뭐야? 양성자의 순으로 나열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 수소, 헬륨 이거 외워야 된다고 했죠, 선생님이.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알려줄게요. 이걸로 알려주기엔 좀 그렇고 이렇게 1번부터 20번까지. 그래서 표로 반드시 외워라. 그래서 이거를 주기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그쵸? 1족, 2족, 13, 14, 15, 16, 17, 18족. 이런 식으로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했더니 성질이 비슷한 것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모인 것들이 바로 뭐냐면 뭐 알칼리 금속 오늘 배울 거야. 그리고 이렇게 모은 거는 뭐 비활성 기체. 이렇게 모은 걸 우리가 뭐냐면 할로젠 원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질이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뭐란다, 이걸 족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족이라는 것은 뭐였죠, 선생님이? 족은 같은 원자과 전자수를 갖고 있는 거죠. 반면에 주기라는 것은 뭐가 같은 거죠?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거죠.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고 있는 거야. 자, 족에서 같은 원자과 전자수를 갖고 있는 뭐 한다고? 우리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자, 그리고 이 주기표를 자세히 봤더니 이쪽 부분은 바로 뭐냐면 금속성이 강하고요. 반면에 이쪽 파트는 비금속성이 강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금속과 비금속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했었죠. 그래서 금속은 뭐가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했죠. 전자를 잃어버리기 쉽죠. 반면에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고 싶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화학 결합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전자들이 이렇게 전자 궤도를 따라 돌고 있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처음에 두 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8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8개 들어가잖아. 근데 이 원자들은 안정된 상태가 되고 싶어 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생활이 안정되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불안정하면 좋겠어? 우리 사람도 안정되기를 원하잖아. 이 물질들도 안정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자도 안정되기 원하는데 그럼 그 안정된 상태가 무슨 상태냐? 바로 바깥에 이 전자가들이 꽉 차 있는 상태가 바로 안정된 상태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잖아. 이렇게 하나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불안정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를 버리던지 아니면 7개를 받던지 해야 되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 파트에 있는 애들은 하나를 버리는 게 편해? 아니면 7개를 받는 게 편해? 얘를 버리는 게 편하잖아. 버리는 게 편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전자를 버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 양성자는 11개인데 전자는 10개밖에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양성자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양이온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은 양이온이 뛰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비금속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죠. 이번에는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전자들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뭐 2개 들어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한 자리가 비어 있어. 그러면 이, 이 원소는 한 개를 받는 게 편해? 아니면 7개를 버리는 게 편해? 당연히 전자를 하나 더 얻어오는 게 편하겠죠.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 더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뭘 띄고 있는 거야? 음이온이 되기 쉬운 거죠. 그래서 금속은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러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 얘가 바깥으로 버려버리니까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겠죠. 이 전자들이 뭐 하는 거 바로 전기 잘 통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열 전달도 잘 되고 전기도 잘 통하는 거죠. 반면에 얘는 있던 전기를 통하는 전자마저도 얘는 어떻게 끌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무에다가 선생님이 전기를 이렇게 전압을 많이 가해도 솔직히 반대 끝에서 전기 흘러 안 흘러요? 안 흐르죠? 왜? 이 전자가 이동해야지 전기가 흐르는 건데 어떻게? 이동할 전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전기가 안 흐르는 거죠. 그래서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기 쉽다. 그리고 열 전달과 전기가 잘 안 통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 뭐였냐면 아까 전에 이 전자 껍질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전자 껍질. 그래서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죠.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값. 그게 바로 뭐라고? 전자 껍질이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는 한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최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에 채워진 전자를 우리가 원자과 전자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체외각 전자랑 원자과 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혼용하고 쓰고 있는데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원자과 전자는 이제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렇게 꽉 채워 있다 치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가 뭐 10개 있다고 치자. 그럼 가장 바깥에 전자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죠. 그렇죠? 그럼 8개니까 얘는 원자과 전자가 8개야 라고 하면 틀린 거야. 왜냐면 이 원자과 전자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화학적 결합을 참여하는 전자란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8개가 안정된 상태로 꽉 묶여져 있죠. 뭐 안정된 상태가 있는 거죠. 근데 얘는 화학 결합에 참여해서 전자가 빵개야 얘는. 빵개야 빵개. 반면에 이 체외각 전자는 그냥 숫자만 따지는 거야.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있으니까 8개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원자과 전자와 체외각 전자를 어떤 책에서 이제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냥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되긴 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다. 바로 뭐냐면 원자과 전자는 이런 식으로 뭐 한다? 참여하는 화학결합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꽉 채워져 있으면 빵개라 보는 거야. 반면에 체외외곽 전자는 8개라 보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주로 많이 나오는 건 원자과 전자를 물어보지 체외곽 전자를 물어보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면 그냥 이것만 정확히 알아두세요. 아, 원자과 전자는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구나.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있죠? 오른쪽 보면은 우리 프린트 3페이지. 그래서 원자과 전자 뭐야? 리튬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하고 8개가 되는데 빵개가 돼버리는 거야. 왜?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거든. 비활성 기체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거든.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빵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원자과 전자를 표현한다. 여기까지가 선생님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알칼리 금속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 아까 우리 선생님 주기율표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기율표에서 이쪽 부분이 알칼리 금속이에요. 리튬, 나트륨, 칼륨이라고 했었죠? 어디 쪽이야? 1쪽이죠. 1쪽. 1쪽이죠. 1쪽.
그래서 알칼리 금속을 우리 정리를 해보면 알칼리 금속은 주기율표에 몇 쪽? 1쪽에 속하는 원소예요. 자, 여기 보서 리튬, 나트륨, 칼륨, 그렇죠? 이런 거. 선생님 근데 왜 수소는 아니에요? 수소를 제외한 원소 중 수소를 제외한 금속 원소거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쪽은 다 금속이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는 뭐야? 떡하니 수소가 있죠. 얘만 제외한 금속이 아니거든. 그래서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 일족 원소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소를 제외한 금속 원소. 그래서 뭐 있죠? 리튬, 나트륨, 그리고 칼륨,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하면 루비디움, 그리고 세슘,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다. 근데 보통 이제 리튬, 나트륨, 칼륨을 주로 많이 얘기해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루비디움, 세슘은 우리 20번에 넘어가기 때문에 많이 다루진 않아요. 자, 그래서 얘의 전자배치는 원자과 전자수가 모두 1이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므로 화학적 성질은 비슷하다. 뭐를 제외하고? 수소를 제외하고. 그래서 전자배치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이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우리 겉으로 보기에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은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실온에서 평상시에는 무슨 상태? 고체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속이기 때문에 광택이 있어요. 은백색의 무른 금속이야. 광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이긴 하지만 뭐 딱딱한 게 아니라 뭐 철처럼 딱딱한 게 아니라 칼로 잘려요. 무른 금속이에요. 무른 금속. 칼로 쉽게 자를 정도로 무른 금속이다. 그리고 얘는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작아요. 무슨 얘기냐? 다른 금속 같은 경우는 무겁잖아. 얘는 가벼운 편이라고. 그래서 잘 보니까 여기 리튬, 나트륨, 칼륨 보이죠? 밀도 얼마야 다? 0.54, 0.97, 0.86에서 뭐보다 작아요? 물보다 작죠? 얘네들은 뭐야? 물에 떠요. 그래서 이 니트, 나트륨, 이 칼슘은 물에 뜹니다. 자, 그래서 특징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근데 표가 나와 있죠.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딘, 세슘 표가 나와 있으니까 애들이 선생님 이거 다 어떻게 외워요? 당연히 외울 필요 있어 없어? 당연히 없죠. 얘네들은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대신 경향성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야. 무슨 얘기냐? 어떻게 추이가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니튼, 나트륨, 칼륨, 루비딘 갈수록 어떻게? 원자번호가 커지죠? 원자번호가 커지면 녹는 점은 어떻게 되는지, 끓는 점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겠지만 각각 숫자들을 당연히 외울 필요는 없다. 자, 여하튼 이런 식으로 이제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고체, 은백색, 광택, 무른 금속, 밀도가 작다. 자, 그럼 화학적 성질. 화학적 성질 보자 한번. 물과 반응합니다. 얘네들은. 이 리튬하고 나트륨은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자,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하여 뭐를? 수소기체를. 빨간색 쓰는 이유는 뭐죠? 중요하니까.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이제 화학 결합, 화학 반응식은 잘 배우지 않았지만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우리가 M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대표적 M으로 표현할게요. 선생님 이렇게 M을 만납니다. 뭐가? 물이. 그러면 이 물과 반응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죠. 그리고 뭐가? 수소기체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수소 두 개 있고, 두 개 있고, 산소 하나 있고, 산소 하나 있고, 근데 여기 수소가 더 필요하죠.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개수를 맞추는 거죠. 앞에 개수를 맞춰서 화학 반응식을 뭐 완성하면 돼요. 개수 맞추는 방법은 우리가 자세히 나중에 화학 결합할 때 배우겠지만 1차적으로 알려줄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수소가 지금 3개 있어. 얘는 2개밖에 없는데 이 수소의 수를 먼저 맞춰야겠죠. 그러면 얘를 2개를 써보자. 그러면 수소가 총 몇 개 있어? 4개 있죠. 그럼 수소 4개 맞으면 여기도 2 있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산소도 어떻게 돼? 2개 있죠. 2개 맞네. 그리고 대신 뭐 하는 거야? 얘가 알칼리 금속 2개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비교해서 우리 숫자를 맞추면 돼. 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소가 새로 사라지거나 뭐 새로 만들어지지 않거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된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이렇게 물과 반응해서 수소 개체가 나온다. 수소 개체가 나온다. 근데 봤더니 이거 EMOH잖아. 이 OH가 바로 뭐냐? 수산화 이온인데 얘가 바로 뭘 띠고 있냐면 염기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반응 후에 이 수용액은 염기성을 띠고 있어요. 염기성 띠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우리 지시학 배웠었죠? 그래서 뭐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 그쵸? 뭐 페노프탈 용액, 뭐 그런 거 나와있잖아. 뭐 나중에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나왔으니까 얘기해 줄게요. 염기성 띠는 거 뭐냐면 그래서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염기성 때문에 뭘로 바뀌냐면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평상시에 무색이야. 산성일 때도 무색이고 중성일 때도 무색이지만 염기성을 만나면 빨간색으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반응 후의 수용액이 염기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지시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나오고 염기성 띠고 있다. 그리고 염기성 띠고 있기 때문에 페나프탈레인 용액이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산소랑도 반응을 한다. 산소. 그래서 우리 산화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튼 써볼게요. 이 알칼리 금속은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물을 만드는 거죠. 산화물이라는 게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산소랑 결합한 거야. 산화물을 형성.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물리적 성질에서 이 알칼리 금속은 실온 상태에서 은백색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얘네들은 금방 그 색이 바뀌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산소와 반응해서 색깔이 광택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공기 중에 두면은 광택이 없어져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산소랑 반응한다고 했잖아. 그럼 알칼리 금속이 산소랑 O2랑 만나서 뭐, 산화물 만드는데 뭐 이게 지금 M2O2가 되겠죠, 이렇게. 요거는 선생님이 다음에 다시 자세하게 알려줄게. 근데 요거를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화학식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요 화학식은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물과의 반응에서 이제 뭐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해라 뭐 그런 거는 절대 나오지도 않고 뭐 그냥 선생님이 원리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알칼리 금속과 산소가 만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산화물을 만드는데 산소가 좀 2개 있죠. 여기는 하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알칼리 금속 몇 개 있어? 4개 있죠. 4.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개수 맞추는 거야. 개수 맞추는 거.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우리 이 알칼리 금속은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물을 형성한다. 그래서 광택을 쉽게 잃어버린다. 왜 이렇게 선생님이 강조하냐면 다음 중 알칼리 금속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알칼리 금속은 물보다 무거워서 대부분 밀도가 큰 편이다.
그럼 틀린 말이잖아. 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 기체를 발생시키고 반응 후 산성을 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틀린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물과 반응하고 두 번째 산소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했고 세 번째는 할로젠 원소. 할로젠 원소가 아까 어디 쪽이었죠? 이쪽이죠. 할로젠 원소. 플로린, 염소 같은 거. 이 할로젠 원소와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은 17쪽 할로젠 원소, 할로젠과 반응하여 화합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할로젠 원소와 반응해서 화학 윤소를 한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NaCl, 염화나트륨. 많이 들어봤죠? 소금이죠. 그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물과 반응하고 산소와 반응하고 할로젠 원소와 반응한다. 그러면 이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죠. 아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늄, 세슘 이렇게 얘기했잖아. 반응성. 누가 더 반응이 잘 일어나냐. 이 세 개 중에서. 그래서 얘네들은 되게 중요한데 이거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리튬, 나트륨, 칼륨. 그래서 얘네의 반응성은 이렇게 될 겁니다. 어떨수록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자, 여기 나와 있네. 이렇게 되겠죠. 리튬, 나트륨, 칼륨. 자, 그럼 여기 빈칸 채워놔야겠죠. 빈칸. 알칼리 금속은 아까 경향성이 있겠죠. 알칼리 금속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네들은 반응이 잘 일어나잖아. 아까 뭐라서 물도 잘 반응하고 공기중에 놔두면 또 산화물 만들어지고. 그럼 어떻게 보관하느냐? 얘네들은 봐봐.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커서 공기중 산소뿐만 아니라 물과도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관하냐?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알칼리 금속은. 왜? 물 만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영상을 이제 뭐 옛날에 보여주면 되는데 지금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여기 비커에다가 물을 담아놨어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나트륨은 쌀알 크기만큼 여기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반응이 잘 일어나서. 그래서 이걸 쌀알 크기보다 더 크게 자르잖아. 그럼 이게 비커 깨져버려요. 물론 이제 우리 등교를 하더라도 이 화학 실험은 요거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나트륨이 워낙에 반응성이 좋아서 리튬, 나트륨, 칼륨이 반응성이 좋아서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실험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그 영상을 또 보여주면 저작권에 걸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대체로 자연계에서 이온이나 다른 원소와 결합한 상태로 존재한다. 근데 무슨 얘기냐? 이 알칼리 금속은 이 자연 상태에서는 알칼리 금속만 따로 존재할 수 없고 이미 다른 거랑 결합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튬은 어디 많이 쓰냐면 우리 바로 휴대전화 배터리, 그렇죠? 핸드폰 배터리에 쓰는 게 바로 리튬입니다. 어디서 잘 만들죠? 당연히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리튬 이온 리튬으로 이용한 배터리는 되게 세계적 수준이죠. 자, 그래서 리튬은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 리튬 이온이 포함된 배터리가 이용된다. 나트륨은 아까 NaCl 얘기했죠? 소금에 포함되어 있고 주로 가로등과 터널 조명에 이용되는 게 바로 나트륨 이온입니다. 칼륨은 비료, 바나나에 포함되어 있고 불꽃놀이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다음 뭐 가나 다 그림을 주어주고 가는 뭐 리튬, 뭐 나는 뭐 나트륨, 뭐 다는 칼륨 이렇게 주어주고 다음 중 이거에 대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억 나트륨은 칼륨보다 반응성이 크다. 이거 물어보고 틀렸죠. 그리고 또 니은 뭐 여기서 나트륨은 뭐 배터리 뭐 거기 이용된다.
틀렸잖아.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 할로젠 원소와 알칼리 금속은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알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지금 알칼리 금속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요 화학 반응식을 외울 필요는 없다? 없다. 오케이?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한 거고, 그리고 요거 아까 나왔던 원자번호 커스로 반응성이 커진다. 오케이? 그리고 녹는점은 좀 낮아지는 편이고, 끓는 점도 낮아지는 편이네요. 밀도는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가서 커진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얘네들은 뭐 밀도가 리튬, 나트륨, 칼륨 어떻겠다? 작아서 물보다 작아서 물에 뜬다. 얘는 안 뜨겠지만 물론 요 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 시험 문제에 대해서 막 정확하게 막 해석하고 그렇게 나오진 않을 거야. 왜? 요거까지는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거 잘 안 나오거든.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것들 물과 반응, 산소의 반응 이런 정도 특징만 정확히 알아두면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고요. 향후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복습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할로젠 원소. 할로젠 원소는 아까 17쪽에 해당하는 원소죠. 자, 주기율표가 좀 없어졌기 다시 쓸게요. 연습해야지 여러분도. 그래서 여기 부분이 알칼리 금속, 여기 부분이 바로 할로젠 원소죠. 몇 쪽? 17쪽. 할로젠 원소는 정리해보면 할로젠 원소는 주기율표에 17쪽 원소로 뭐 플로린 그리고 염소 그리고 브로민 그리고 아이오딘, 옛날에는 요오드라고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래서 얘네의 특징은 원자과 전자가 모두 몇 개이다? 7이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 같으므로 화학 성질이 비슷하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모두 7인 원소를 할로젠 원소죠. 그래서 얘네들은 할로젠 원소는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자, 이원자 분자라는 것은 이렇게 분자 상태가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원자가 두 개로 분자 상태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2, Cl2, 브로민 2, 뭐 아이오딘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할로젠 원소는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이원자 분자이다. 아까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경우는 리튬 따로, 나트륨, 칼륨 따로인데 요거는 아니라고. 요거는 자연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두 개가 한 쌍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원자 분자 이런 걸 우리가 뭐란다? 이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그래서 얘네들은 실온에서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고체, 기체 상태. 얘네들은 브로민은 아까 보러 액체 상태. 얘는 고체 상태.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기액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물리적 성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고체, 액체, 기체다. 그리고 원자 번호가 클수록 녹는 점과 끊는 점이 높다. 자, 지금 플로린, 염소, 브로미, 아이오딘 가는데 어떻게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지고 있죠? 원자 번호가 클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기체 상태, 얘네들은 브로민 액체, 그리고 아이오딘은 고체 상태가 된다. 그리고 여기 뭐가 나왔어? 색이 나와있지, 색. 색깔도 종종 나오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플로린 같은 경우는 옅은 황색, 염소는 황록색, 브로민은 젓갈색, 아이오딘 흑자색. 알았죠? 이렇게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게 있더라고. 우리 시험 볼 때, 내신고사 볼 때, 선생님 색깔 이거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 어떡하죠? 걱정할 필요 없죠. 왜? 시험지 볼 때 우리 시험은 컬러로 봐, 흑백으로 봐? 흑백으로 보죠. 그럼 색깔이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과서에는 색깔이 나타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색깔을 우리가 보고서 이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대신 이제 이렇게 색을 이제 표현하는 이 한글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가 딱 보고 이거 무슨 옷이야라고 했을 때 맞추기 매우 어려울 거예요. 왜? 색깔부터 정확히 정의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되니까. 여하튼 그건 나중 추후의 문제고 이렇게 할로젠 원소는 물리적 성질이 이원자 분자 그리고 고액기 상태로 존재하고 그리고 원자 분해가 클수록 농운전과 클렌즈도 없다라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화학적 성질 한번 보겠습니다. 물에 잘 녹을까요? 자 할로젠 원소 아까 알칼리 금속 물에 잘 녹는다고 했잖아. 이 할로젠 원소는 물에 거의 녹지 않아요. 않거나 매우 조금 녹아요. 자, 금속과 반응성. 그래서 할로젠 원석은 비금속 원소적 반응성이 크며, 자, 뭐라고? 할로젠 원소는 비금속 원소 중 반응성이 크며, 금속과 반응한다는 거죠. 아까 알칼리 금속과 반응한다는 거죠. 반응하여 염이라는 것을 형성을 합니다. 그 생성물 염을 생성하는 거죠. 자, 또한 이 할로젠 원소는 수소와 반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알칼리 금속은 M으로 표현했잖아. 할로젠 원소는 이렇게 X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원자 분자는 게 X2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수소라는 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할로젠화 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로젠화 수소. 그래서 수소와 할로젠 이렇게 결합한 거죠. 그래서 X 대신에 이거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화합물을 만들고 그리고 그 화합물이 물에 녹아 산성이죠. 그래서 우리 HX라고 했잖아. 여기 들어보면 어떻게 HCl 염산이에요. 염산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이거 뭐 조심하게 다뤄야 되잖아요. 염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염산이 된다. HCl. 자, 할로젠 반응성. 그래서 할로젠은 아까 알칼리 금속 원자 번호가 클수록 커진다고 했으니까 얘는 반대야.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크다. 그래서 플로올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까랑 반대죠. 알칼리 금속과 이거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의 성질을 비교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자, 할로젠 원소는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대부분 화합물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플로린 같은 경우는 어디에 많이 있냐면 치약에 많이 있죠. 그래서 이 플로린이 포함돼서 우리가 뭐 미백이라든지 충치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염소는 우리가 어디 쓰면 수영장 소독할 때 많이 쓰입니다. 수영장 물의 소독 그리고 표백제로도 이용이 되고요. 브로민은 우리가 실온에서 액체 상태라고 했죠. 보통 어디 쓰냐면 사진 인화 시 감광제로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사진 인화할 때 감광제로 쓰이고요. 감광제가 뭐예요? 빛을 감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빛이 우리 사진 찍은 거 있잖아. 그거를 우리가 표현하게 만드는 거죠. 사진에. 자, 아이오딘 요오드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뭐지? 소독약에 이용된다고요. 그래서 할로젠 원소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게요. 어렵진 않아요. 근데 비교하는 게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아야 돼요. 알았죠? 자, 우리 교과서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32페이지 피세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성질에 대해 나와 있죠. 그래서 원래 이게 10원 실험은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이 실험 영상을 또 어디서 보여주려고 했더니 저작권에 걸려서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자, 알칼리 금속은 공통적으로 어떤 성질이 있을까에 대한 실험입니다. 문제 인식이죠. 자, 물기가 없는 유리판 위에 리튬을 올려놓고, 자, 뭐라고? 유리판 위에 리튬을 올려놓는데, 이렇게. 근데 리튬이 너무 커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요 좁쌀만큼 잘라버려요. 왜?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터져버릴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좁쌀만큼만 채는 거죠. 그랬더니 관찰해보니까 어때요? 은백색의 광택을 띠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은백색의 광택을 띠고 있잖아.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성질. 그리고 나서 비커에 3분의 1만 물을 집어넣고 여기에 페너플탈의 용액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무슨 색깔이야? 무색이죠. 중성 상성일 때 무색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만 있으니까 무색을 띠고 있겠죠. 그 상태에서 아까 좁쌀 크기만의 요 리튬을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어떻게 반응을 하겠죠, 물과? 그래서 리튬이 물과 반응하여 용액의 색변을 봤더니 무슨 색으로 바뀌었어요? 붉은색으로 바뀌었다. 아하, 그럼 뭐를 발견한 거야?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해서 염기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밝혀낸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리튬도 해봤으니까 우리 비교 대상이 나트륨과 칼륨도 해보는 거죠. 1, 2, 3을 반복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실험 결과를 분석해보고 결론을 내보자. 다음 페이지 나와 있네요. 자, 리튬, 나트륨, 칼륨 나와 있죠? 리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트륨, 칼륨이 써 있는데 단단한 정도. 얘는 단단하지만 뭐 칼로 잘리죠, 당연히. 나트륨은 쉽게 잘립니다. 그리고 얘는 칼륨은 더 매우 무르고 더 쉽게 잘리는 거죠. 아하,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뭐 한다? 쉽게 잘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단면 색의 변화. 얘는 서서히 사라져요, 광택이. 얘는 비교적 빨리. 얘는 금방 사라지죠. 왜 이거 쓰냐? 반응이 더 잘 일어난다고.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이 더 잘 일어난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야. 또한 마찬가지로 물도 마찬가지죠. 물도. 얘는 이제 산수랑 반응하는 거죠. 물은 물과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서서히. 얘는 빠르게. 얘는 매우 빠르게. 불꽃이 튈 정도로. 그리고 둘 다 용액이 뭘로 바뀌었어? 붉은색으로 바뀌었죠. 전부 다 뭘로 바뀌었다는 거야? 염기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리튬, 나트륨, 칼륨의 공통적인 성질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자, 이 리튬, 나트륨, 칼륨은 은백색 금속으로 다 은백색이고, 그리고 칼로 자를 수 있고, 그리고 단면이 공기에 노출되면 광택이 사라지고,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고, 그 반응한 용액이 붉은색, 페노프탈 용액으로 붉은색을 띠는 거니까 뭐야? 염기성을 띠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다. 자, 그 밑에 여러분들 다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교과서에서.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리튬, 나트륨, 칼륨 등 성질이 매우 비슷하다. 알칼리 금속은 모두 실온에서 고체 상태이며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작다. 은백색을 띠고 있다. 무르다. 그리고 산소와 반응하고 물과 반응한다. 주기율표에 이렇게 나와 있죠. 리튬, 나트륨, 칼륨. 이름 나와 있고요. 이제 할로겐 원소. 선생님이 자꾸 할로겐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할로겐이라고 배웠거든. 근데 언제부턴가 할로젠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여기 철자 나오죠. 할로겐. 옛날엔 그대로 읽었고 요즘은 할로젠이라고 읽습니다. 자, 여하튼 할로젠은 모두 비금속이고 그리고 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온에서 플루오르 염소는 기체, 브로민은 액체, 아이오딘 고체 상태 배웠죠. 또한 할로젠은 반응성이 매우 커서 다른 원소와 잘 반응한다. 예를 들어서 염소는 나트륨과 반응하여 흰색 곱체인 염화나트륨 생성한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전에 염소와 브로민 나와 있죠? 그랬을 때 우리 색깔 나타냈죠? 이 색깔 우리 눈으로 뭐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지, 당연히. 근데 쉽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플로리는 뭐였죠? 옅은 황색. 염소는 황록색. 황록색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브로미는 젓갈색. 아이오드는 흑자색. 오케이? 약간 보라색 빛 나네요. 여하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그래서 알칼리 금속과 볼게요. 할로젠은 반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여러 가지 화합물을 생성하며 이런 화합물들이 어떻게 다양하게 이용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정리했죠. 리튬, 나트륨, 칼륨, 그리고 플로린, 염소, 아이오딘 되어 있죠. 그런 거 설명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선생님이 교과서 하는데 우리 이제 아직 그 교과서에서 지금 뭐 3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다시 또 복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소들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에 대해서 나오면서 전자 껍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아까 이건 처음 도입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 다 말로만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원자의 전자 배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활동 스스로 해결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둠별로 하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기 있는 관계로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우리 원소들의 주기성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화학 결합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